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여자 김선영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왔어요? 이혼한 전처 주제에 염치도 없이.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던 그날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죠.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0억짜리 빌딩의 지분권 계약서였습니다.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 그런데 그녀가 300억 빌딩의 주인이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돈이 아니라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요.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 김선영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낡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허리는 고닫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오가고 국화꽃 향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벽에 붙은 명패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고인 이창수. 선영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이었습니다. 선영은 사무실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의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그녀가 한 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창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용서했던 사람, 잊었던 사람. 선영은 영정 앞으로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2번.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편히 쉬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선영이 돌아보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화장은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이창수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저는. 선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박미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선영 씨? 박미숙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조문? 이혼한 전처가 무슨 조문이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요? 박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과 아들을 낳은 사이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그 아들이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알아요?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당신이 아들을 아버지랑 떨어뜨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조문이에요? 박미숙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방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박미숙이 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고인을 위해서라도. 고인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당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이혼할 때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은 이창수였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도 이창수였습니다. 선영은 단지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다툼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박미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당신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선영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걸어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선영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흘려버린 눈물이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부의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만 원. 그녀는 그것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영은 목도리를 여미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갔을까? 왜 굳이 가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오래전에 이창수를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아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선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작은 빌라. 2층에 있는 15평짜리 원룸. 30년 동안 그녀가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김선영의 하루는 항상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5시 20분쯤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선영은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를 건너 시장 입구를 지나면 그녀의 가게가 나왔습니다. 간판에는 선영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익숙한 냄새가 맞이했습니다. 기름 냄새, 밀가루 냄새, 김치 냄새. 30년 동안 매일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선영은 불을 켜고 환기를 시키고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육수를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중불에서 천천히 끓였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선영은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단무지를 꺼내고 햄을 부치고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당근은 0.3cm 굵기로 시금치는 정확히 3분 동안 햄은 중약불에서 양면 1분씩. 30년의 경험이 만든 정확성이었습니다. 6시 30분쯤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김밥 한 줄이랑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선영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김밥을 마는 것도 떡볶이를 볶는 것도 순대를 튀기는 것도 모든 동작이 익숙하고 정확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솜씨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는 밥이 너무 많거나 적은데 여기는 딱 적당해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항상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해왔다는 것, 그것도 성실하게 해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이 줄을 섰습니다. 선영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손이 4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사장님, 김밥 2줄 포장이요. 떡볶이 매운맛으로 하나요? 여기 순대 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선영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계였으니까요. 오후 2시쯤 되면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잠시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이 시간에 다음날 장을 보러 가거나 가게 청소를 하거나 잠깐 쉬었습니다. 때로는 장부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매출은 얼마, 재료비는 얼마, 순이익은 얼마. 선영은 꼼꼼하게 장부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돈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술안주를 사러 오는 사람들. 선영은 다시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밤 9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불을 끄고 문단속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10시쯤이었습니다. 선영은 간단히 씻고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김선영의 삶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만 가게를 닫았습니다. 나머지는 매일. 하지만 선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김선영의 아들 김준호는 올해 32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워준 것, 대학까지 보내준 것, 한 번도 자신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는 어머니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재혼도 하지 못하고 좋은 옷 한 번 사입지 못하고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세요. 제가 돈 벌게요.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 돈 많이 들잖아. 엄마가 조금 더 모아야지. 엄마,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평생 엄마랑 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도 결혼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이런 대화는 몇 년째 반복되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선영은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것이 익숙했고 일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2월 15일 일요일. 준호는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내 아버지 장례식 다녀왔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응. 엊그제.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너 바쁘잖아. 그리고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어땠어요? 그냥 다녀왔어. 선영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당한 모욕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엄마한테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엄마, 저 다 알아요. 새엄마가 뭐라고 했죠?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갈 걸 그랬어요. 엄마 혼자 보내지 말걸.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리고 그것을 혼자 삼키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자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엄마, 물 좀 마실게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까? 물을 마시고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의 시선이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서류가 신경 쓰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지분권 양도 계약서.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물건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건물명 창수빌딩. 지분율 100%. 양도인 이창수. 양수인 김선영. 계약일 1994년 8월 15일.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머니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도 강남에 있는 빌딩을? 준호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창수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100% 지분을 김선영에게 양도한다. 대가는 이혼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한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이창수와 김선영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증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엄마, 이게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니? 방에 있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엄마가 정말 빌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참 후에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진짜야. 언제부터요? 이혼할 때부터. 30년 전이요? 응.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30년 동안. 30년 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엄마가 빌딩을 갖고 계신데요. 그것도 강남에. 준호야.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 빌딩이 필요 없었어. 아니, 원하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외도를 했을 때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너를 데리고 나오면서 엄마가 원한 건 단 하나였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빌딩은 내 아버지가 준 거야. 미안하다고 보상하고 싶다고. 변호사가 계약서를 만들었고 엄마는 서명했어. 하지만 엄마는 그걸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 왜요? 그건 엄마 돈이 아니니까. 엄마가 번 돈이 아니니까. 준호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권리잖아요. 법적으로도 엄마 거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었어. 엄마는 분식집을 하면서 번 돈으로 너를 키우고 싶었어. 그게 엄마의 자존심이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었잖아요. 빌딩 하나만 있어도. 준호야. 선영은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힘들지 않았어. 정말이야. 너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 매일 아침 너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너 공부하는 모습 보고.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 엄마.
그리고 엄마는 분식집 일이 좋았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때 정말 뿌듯했어. 그게 바로 엄마가 번 돈이고 엄마의 가치였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새엄마가 좀 화를 냈어. 엄마가 가면 안 되는 자리였나 봐. 뭐라고 했는데요? 준호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주세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이혼한 전처 주제에 왜 왔냐고. 염치도 없다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말을. 근데 말이야. 선영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 빌딩 주인이라는 걸.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도 아마 말 안 했을 거야. 새엄마한테. 그 빌딩이 이미 엄마 명의라는 걸. 그럼 새엄마는 그 빌딩이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아마도. 준호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정보, 지분율, 계약 조건.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엄마, 이 계약서 등기도 되어 있어요? 응. 내 아버지가 변호사 통해서 다 처리했어. 그 사람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한 거지. 그럼 법적으로 완전히 엄마 건물이네요. 그렇지.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 빌딩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관심 없었어. 강남 테헤란로면 적어도 300억은 넘을 거예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30년 전에는 작은 건물이었겠지만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됐을 거예요. 테헤란로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상업지역 중 하나거든요.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300억.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확인해 봐야 해요. 지금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제가 알아볼게요. 내일 회사 조퇴하고 등기소 가볼게요. 하지만 엄마, 이건 엄마 권리예요. 당연히 확인해야 해요. 선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그 건물 원하지 않아. 정말이야. 지금은 그래도 돼요. 일단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돼요. 준호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좁은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빌딩을 갖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오직 분식집 수입만으로 자신을 키웠다는 것.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당한 모욕. 그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진실을 알았다면 과연 같은 태도를 보였을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꼭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권리를 찾아드리겠다고. 다음 날 월요일 준호는 회사에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준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등기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 서류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 준호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건물 등기 부등본을 떼고 싶은데요. 주소 알려주세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창수빌딩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소유주 성함이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소유주는 김선영이고 저는 아들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선영 씨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건물 소유주가 김선영 씨 맞으시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가등기요? 네. 지난주에 접수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신청했는데요? 박미숙 씨라고 나와 있네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가등기는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미리 등기해 두는 거예요. 법적 효력은 아직 없지만 우선권을 확보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가등기를 할 수 있죠?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마 어떤 근거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준호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분명 김선영이었습니다. 1994년 8월 15일자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는 가등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자. 권리자는 박미숙. 등기 원인은 증여예약. 증여예약. 즉 나중에 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가 박미숙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고? 준호는 곧바로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변호사 이동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형,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좀 봐줄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준호는 등기부등본과 어머니의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동현은 서류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이동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심각해? 이 가등기가 인정되면 내 어머니가 건물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증여 예약 같은 거 전혀 몰라. 그럼 위조일 가능성이 높지. 누군가 내 어머니 서명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등기를 한 거야.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특히 소유주가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더 쉬워. 내 어머니가 30년 동안 그 건물에 관심이 없었다면 중간에 뭔가 조작하기 쉬웠을 거야.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가등기 말소 소송을 해야 해. 그 가등기가 부당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내 어머니가 직접 증언하고 서명이 위조됐다는 걸 입증하면 돼. 시간이 얼마나 걸려? 빠르면 몇 달,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그 사이에 저쪽에서 본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본등기를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해. 내가 소송을 걸면 그 전까지는 본등기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빨리 소송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친구 일인데. 그리고 이건 명백한 부당 등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준호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후에 준호는 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회사는? 조퇴했어.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야 해. 선영은 앞치마를 벗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등기소 다녀왔어. 그래? 뭐라던? 엄마가 소유주 맞아. 30년 전부터 계속.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준호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엄마 건물에 가등기를 했어. 지난주에. 선영은 서류를 받아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중에 이 건물을 가져가겠다고 미리 예약을 해둔 거야. 누가? 박미숙. 아버지 새엄마.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서류를 만든 것 같아. 아니면 위조를 했거나. 위조? 엄마, 혹시 최근에 어떤 서류에 서명한 적 있어? 아니, 전혀. 그럼 위조일 가능성이 높아. 법무법인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가등기 말소 소송을 해야 한대.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송 같은 거 하기 싫어. 엄마, 이건 엄마 권리야. 그냥 넘겨줄 수 없어. 준호야, 엄마는 그 건물 필요 없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면 되잖아.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한두 명의 손님이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존엄의 문제예요. 존엄? 엄마는 30년 동안 분식집 하면서 나 키웠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장례식장에서 엄마한테 모욕을 줬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이 빌딩은 내 거예요 라고. 그 여자가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을까요? 준호야. 엄마,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당당할 자격이 있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그런 싸움 하기 싫어.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알아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때로는 싸워야 해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서명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변호사랑 같이 처리할게요. 정말 꼭 해야 하니? 네, 꼭 해야 해요. 선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준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이동현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측에 소장을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숙 측 변호사로부터 답변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가등기는 정당하며 이창수가 생전에 김선영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다시 양도받았고 그것을 박미숙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준호는 답변서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엄마한테 소유권을 다시 양도받았다고? 그럼 증거를 대봐야지. 이동현이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뭔가 서류를 위조했을 거야.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조작을 했거나. 그런 게 가능해? 가능하지. 특히 내 어머니가 건물 관리를 전혀 안 했으니까. 중간에 뭘 해도 모를 수 있어.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연락 온 적 있어? 아니, 전혀. 이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엄마, 혹시 어떤 우편물이나 등기가 온 적은?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뭔가 우편물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뭐였는데? 잘 모르겠어. 법원에서 온 것 같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냥 버렸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마 소송 서류였을 거예요. 소송? 아버지 측에서 건물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법원에 안 나가면 자동으로 저쪽이 이기게 돼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때 버린 우편물 혹시 남아 있어? 아니, 버렸어. 날짜라도 기억나? 한 5년 전쯤. 준호는 이동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동현은 곧바로 법원에 과거 소송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이창수가 김선영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이 출석하지 않아 이창수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함정이었구나. 이동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 아버지가 일부러 소송을 걸었어. 내 어머니가 법을 잘 모르고 우편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기본 판결로 이기고 그걸 근거로 소유권을 다시 찾은 거야.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특히 상대방이 대응을 안 하면 쉬워. 법원은 한쪽 말만 듣고 판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이동현은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 재심? 응. 2019년 판결이 부당하다는 걸 증명하고 다시 재판을 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제대로 소송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면 돼. 그게 가능해요?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내 어머니 증언이 중요해.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다른 증거들도 필요하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봐요.
이동현은 재심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을 여러 번 만나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2019년에 우편물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받으셨어요? 집으로요. 주소는? 지금 사는 곳이랑 같아요. 30년째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우편물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잘. 법원에서 왔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신 거예요? 네. 스팸 우편인 줄 알았어요. 이동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원 문서를 받고도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 사장님, 혹시 그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누구한테요? 변호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요. 그냥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동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관심도 없었던 건물에 대한 소송.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 그냥 무시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원고는 정당하게 소송 통지를 받았고 스스로 대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따라서 판결은 정당하다. 이동현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2019년 당시에 편찮으셨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제가 손목을 다쳤었어요. 손목을? 네. 가게에서 기름에 데였어요. 이도 화상이었어요. 한 달 정도 병원 다녔어요. 이동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진료 기록 남아 있을까요? 아마 병원에 있지 않을까요? 어느 병원이었어요? 관악구 보건소요. 좋아요. 제가 진료 기록 떼볼게요. 이동현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만약 2019년 소송 당시 선영이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동현은 보건소에서 진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선영은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도 화상치료. 진단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창수의 소송이 제기된 날은 2019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첫 재판 날짜는 6월 15일. 선영이 가장 치료가 필요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거야. 이동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좋은 소식이야. 내 어머니 2019년 당시 화상치료 받고 계셨어. 그것 때문에 법원 출석을 못한 거로 주장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이 정도면 재심 가능성이 있어.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을 허가하거든.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이동현은 재심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2019년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 김선영이 당시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따라서 판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 서류는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판 날짜 잡혔어요. 2월 10일이에요. 그날 가게는 어떻게 해? 하루 쉬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이건 엄마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선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선영은 평생 처음 법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변호사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응. 법정에 들어서자 저쪽에 박미숙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선영을 보더니 차갑게 째려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 기립.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판사였습니다. 재심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부터 말씀하세요. 이동현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원고 김선영의 대리인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입니다. 이동현은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당시 원고는 가게 일을 하다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진료 기록을 보시면 원고가 5월부터 6월까지 집중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정확히 이창수 씨의 소송 기간과 겹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원고는 당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셨고 법원 문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출석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신 분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법원 문서를 받았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원고의 과실 아닙니까? 재판장님,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고 당시 신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우편물을 읽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시 원고는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이동현을 받습니다. 재판장님, 가게 운영과 법적 대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운영했지만 극심한 통증 속에서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원고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김선영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선영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서문을 제대로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에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까? 네, 받은 것 같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받은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소장에는 명확하게 재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을 텐데요. 글자는 읽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이나 지인이나. 저는 그냥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 건물을 3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저랑 관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원고는 그 건물이 300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왜 그 건물을 30년 동안 방치했습니까? 세금은 누가 냈습니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건물의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건물의 세금은 이창수 씨가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건물 관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을 방치한 것은 원고의 책임 아닙니까? 재판장님, 원고는 그 건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 받긴 했지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분식집 수입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이혼 당시에 건물을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동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은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건물을 주겠다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이혼이 지연될 거라고. 그래서 서명했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번 돈이 아니니까요.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선영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원고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원고는 그 건물의 소유자였고 따라서 관리 책임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방치한 것은 원고의 과실입니다. 재판장님. 이동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이 2019년 판결의 절차적 하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가 건물을 방치했다고 해서 피고 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한 방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2019년 소송 자체가 부당합니다. 이창수 씨는 원고가 법률 지식이 없고 대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권리 남용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이창수 씨는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정당하다고요? 이동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창수 씨는 30년 전에 스스로 그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다. 그것도 원고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노려서? 이게 정당합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법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변호사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재심 청구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19년 판결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받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재판 기일을 2월 25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 사이에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등기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본등기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선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동현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판사가 재심을 완전히 기각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정말요? 네. 추가 증거를 더 찾아볼게요. 2019년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입증할 수 있는 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요? 예를 들어 당시 가게 장부나 통장 거래 내역이나 내 어머니가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 집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30년치 가게 장부, 통장, 영수증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2019년 5월과 6월의 장부를 찾았습니다. 매출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들은 아예 가게를 열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5월에 일주일 동안 가게를 쉬셨네요. 선영이 다가와서 장부를 봤습니다. 아 그때 화상이 너무 심해서 가게를 열 수가 없었어. 이거 좋은 증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준호는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동현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이동현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이창수의 과거, 건물의 역사, 2019년 소송의 배경.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창수는 2018년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 이창수는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담보로 제시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동현은 깨달았습니다. 이창수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미 30년 전에 김선영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다시 가져오려 한 것입니다. 이동현은 이창수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2019년 8월 판결이 난 직후 이창수는 그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찾았어. 이동현은 흥분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내 아버지가 2019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그래서 건물이 필요했던 거야. 소송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 판결 직후에 바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증거야. 만약 정말로 자기 건물이었다면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 없이 진작에 대출을 받았겠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졌어. 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판사도 달리 볼 거야. 2월 25일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영이 조금 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격려해줬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박미숙이 또 차갑게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영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두 기립.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재심 청구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이동현이 일어나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 당시 원고의 가게 장부입니다. 5월과 6월 원고는 화상으로 인해 일주일 동안 가게를 열지 못했습니다. 매출도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판사가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창수 씨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이동현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이창수 씨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선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창수 씨는 처음부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원고 명의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이창수 씨가 대출을 받은 것과 소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이동현이 반박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판결이 난 것이 2019년 7월 20일이고 대출을 받은 것이 8월 5일입니다. 불과 2주 차이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창수 씨가 2019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사실 여부만 답하십시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까? 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창수 씨는 재정적 필요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대응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 자체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선택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이동현이 말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법률 지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30년 동안 그 건물에 대해 잊고 살았기 때문에 소송이 자신과 관련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심을 허가하겠습니다.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선영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19년 판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를 악용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본 재판 기일은 3월 15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재심이 허가됐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이긴 거니?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큰 고비는 넘긴 거예요. 이동현도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본 재판만 잘 마무리하면 돼. 계속. 내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그들을 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두고 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박미숙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이 엇갈렸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건물. 그것이 이제 자신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전 남편은 30년 전에 그 건물을 줬을까? 정말 미안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져가려 했을까? 정말 돈이 필요해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었을까?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창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진실은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강남에 있는 그 건물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테헤란로 427번지.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낡았지만 위치는 최고였습니다.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2층부터 7층까지는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8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건물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실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창수 사장님이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건물 월세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1년에 6억 원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수익을 받았다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식집 수입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면서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완고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번 돈으로 살겠다는 신념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사신 것입니다. 준호는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꼭 이겨서 어머니의 권리를 찾아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3월 15일 본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62세 분식집 사장 30년 만에 300억 빌딩 주인으로 밝혀져 평생 모르고 살던 빌딩 새 아내가 가로채려 해. 신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론이 우리 편이에요. 사람들이 엄마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하지만 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이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정의를 찾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2019년 소유권이 전등기 말 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심입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하세요. 이동현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1994년 이창수 씨는 합법적으로 건물을 김선영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적 행위입니다. 이동현은 원본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2019년 이창수 씨는 갑자기 그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담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창수 씨의 동기는 이 재판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이 합법적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계속하세요. 네, 소송이 합법적이었는지 따져봅시다. 이창수 씨는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김선영 씨가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동현은 법령집을 펼쳤습니다. 민법 제245조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확정됩니다.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소유자입니다. 김선영 씨는 30년 동안 계속 등기부상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금은 이창수 씨가 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동현이 반박했습니다.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제3자가 대신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건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포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포기하려면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김선영 씨는 한 번도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김선영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선영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떨렸습니다. 원고는 30년 동안 왜 건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까?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번 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선영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원고는 자존심 때문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포기한 겁니까? 자존심이 아닙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념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고는 평생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을 키우는 것, 제 가게를 운영하는 것,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가치관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원고는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 측을 받습니다. 피고 측 2019년 판결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창수 씨는 주장했습니다.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김선영 씨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 계약이 무효라고.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암묵적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잘라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 판결의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2019년 7월 20일자 판결을 무효로 합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앉으십시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2019년 판결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하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선영 씨는 여전히 건물의 합법적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가 신청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재판장님 항소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그것은 피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준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어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 이긴 거니? 네, 엄마 빌딩이 돌아왔어요.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영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겼다는 것을.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건물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법정을 나오면서 이동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의 삶이 이긴 겁니다. 사장님의 정직함과 신념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영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피곤하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준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 선영은 가게를 쉬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긴 휴가를 낸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빌딩 관리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월세 정산하고 통장 만들어야 한대요. 그래. 선영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달 수익이 5천만 원이에요. 1년이면 6억이고요. 그렇게 많아? 네. 그동안 못 받은 돈까지 계산하면 엄청나요.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았다고 치면 총 108억 원이에요. 선영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08억 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 돈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가져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준호야.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돈이 아직도 낯설어. 정말 내 거라는 실감이 안 나. 엄마 법적으로 엄마 거예요.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마음으로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평생 분식집만 하실 거예요? 분식집이 뭐가 나쁘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마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 보는 것도 좋고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 그게 엄마 삶이야. 알아요. 그래도 선택권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엄마가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일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강남에 있는 건물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건물 앞에 서서 선영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8층짜리 건물. 낡았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라고? 내 엄마. 엄마 건물이에요. 준호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사장님, 여기 건물주가 누구예요? 준호가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건물주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카페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봤습니다. 정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영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건물이 좀 오래됐는데 리모델링 계획 있으세요? 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나거든요.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와서 선영은 건물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이 건물을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거지? 네. 아니면 관리 회사에 맡길 수도 있어요. 관리 회사? 네. 돈을 내고 전문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매달 수익만 받으시면 되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다. 엄마는 건물 관리 같은 거 할 줄 몰라. 알겠어요.
제가 좋은 회사 알아볼게요. 준호는 며칠 동안 여러 부동산 관리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통장을 만들고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매달 5천만 원이 선영의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 월세가 들어와요. 그래. 선영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기뻐하셔야죠. 기쁘긴 한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 준호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제발요. 응. 그래야지. 한 달 후 선영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들어왔어요. 정말? 네, 통장 확인해 보세요. 선영은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네. 엄마 이제 믿으시겠어요? 엄마 건물 맞다니까요. 선영은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숫자 5천만. 그녀가 분식집에서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만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엄마 마음대로 쓰세요. 엄마 돈이에요. 하지만 엄마 여행 가세요. 좋은 옷도 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 네. 엄마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안 가보셨잖아요.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여행. 그녀는 정말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고 그 후로는 가게 때문에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선영은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제주도에 가고 싶어. 좋아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준호는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3박 4일 좋은 호텔에. 선영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호텔에 묵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오름 감귤밭.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었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언제든 일을 멈추고 여행을 하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선택권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선영은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월요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열고 저녁 7시에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여유 있으시네요? 월요일도 쉬고. 네, 이제 좀 쉬려고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건강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가게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30년 동안 낡은 가게.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테이블을 바꾸고 주방 기구도 새 것으로. 엄마 얼마나 들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엄마 이제는 그 정도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 그래도 아끼는 습관이 있어서. 리모델링이 끝난 가게는 훨씬 밝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와 사장님, 가게가 완전 달라졌네요. 예쁘죠? 선영은 뿌듯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삶은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가게를 했지만 이제는 즐겁게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고.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기쁘게 지켜봤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계속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이제 좀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어렸을 때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좋은 옷 사주지 못하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는 최고였어요. 정말? 네. 엄마가 어떻게 사시는지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아들.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멋진 엄마를 둬서.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이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항소장이 왔어요. 준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네.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1심에서 이겼으니까 2심도 이길 거예요. 그래도 지쳐.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끝날 거예요. 이동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항소심은 보통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쪽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박미숙 측은 새로운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날 피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이창수 씨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창수 씨는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기에는 김선영 씨와의 이혼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사는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기에는 이창수 씨의 관점에서 이혼 과정이 기록되어 있군요. 피고 측 이것으로 무엇을 주장하려는 겁니까? 재판장님, 일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창수 씨는 김선영 씨에게 건물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선영 씨가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혼을 지연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준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절했어요. 전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서 준 거예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동현이 선영을 진정시켰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일기의 내용과 원고의 주장이 다르군요.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재판장님. 이동현이 일어섰습니다. 일기는 일방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아닙니다. 이창수 씨의 주관적 생각이 적혀 있을 뿐이죠.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객관적 증거를 봅시다. 1994년 이혼 당시의 공식 서류를 보시면 건물 양도는 이창수 씨의 변호사가 제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씨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현은 이혼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양도인 이창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재산분할로서 테헤란로 427번지 건물을 양수인 김선영에게 양도한다. 이것은 이창수 씨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창수 씨는 마지못해 준 것이라고. 그것은 이창수 씨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동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외도를 한 것은 이창수 씨입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도 이창수 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건물을 마지못해 줬다고요? 그럼 왜 공증까지 받았습니까? 왜 정식으로 등기까지 했습니까?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기의 내용보다 공식 서류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기는 이창수 씨의 진심이 담긴 기록입니다. 진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일기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창수 씨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 증거는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됩니다. 박미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남편의 일기를 왜 안 믿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만 인정됩니다. 일기는 주관적 기록이므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박미숙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재산은 이미 30년 전에 합법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판은 한 달 간격으로 3번 더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피고 측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 날이 왔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김선영은 테헤란로 427번지 건물의 합법적 소유자입니다. 박미숙의 가등기는 말소되며 향후 어떠한 권리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완전히 이긴 거예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박미숙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족하세요? 예? 선영이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떵떵거리며 살겠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숙 씨, 우리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당신이 다 가져가는 게 옳은 거예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재산은 30년 전에 저한테 온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만 살았어요. 당신네 남편이 그 건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미숙 씨, 저도 이해해요. 당신 입장도.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그리고 정의는 정의예요. 선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한 달 후 선영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분식집을 정리하려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정리요? 왜요? 30년 했으면 됐어. 이제는 다른 걸 하고 싶어. 다른 걸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아직 꿈이 있어. 무슨 꿈인데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준호는 더 놀랐습니다. 사회복지사요? 응.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물론 학교를 다녀야겠지. 나이가 많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야, 엄마 응원해 줄 거지? 당연하죠. 멋있어요, 엄마. 선영은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 그곳에는 수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장님,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을 하려고요. 아쉬워라.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분식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영은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새로운 일도 잘 되실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리는 순간 선영은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62세의 나이에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도 서툴렀고 공부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60대. 하지만 선영은 당당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니고 학생이야. 나도 너네랑 똑같은 학생이거든.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선영은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공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선영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맡은 일은 한부모 가정 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젊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도 했으니까.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와요. 선영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영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고마워요. 나도 당신들한테 힘을 받아요. 선영은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구나. 2년 후 선영은 64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의논할 게 있어요. 뭔데? 빌딩 말이에요.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리모델링? 돈 많이 들지 않아? 들긴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에요.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뭔데요? 그 빌딩 일부를 복지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복지 공간요? 응. 예를 들어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줄어드는데? 수익보다 중요한 게 있어. 엄마는 이제 충분히 받고 있어. 남는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선영과 준호는 건축가를 만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8층짜리 건물 중 3개 층을 복지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하루 200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 2층은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법률 상담, 취업교육, 육아 지원을 하는 곳. 3층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모여서 건강검진도 받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곳. 리모델링에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7년 5월 선영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청장도 왔고 언론도 왔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센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영복지센터는 곧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하러, 상담을 받으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선영은 매일 센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초반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둘 데리고. 선생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가출했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저는 아이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울먹였습니다. 선영은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마음을 진정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일단 여기 센터에 오면 식사도 할 수 있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취업 교육도 있고요. 정말요? 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그 여자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카페 바리스타로.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강하게 살고 싶어요. 선영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 빌딩의 진짜 의미구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구나. 2030년 선영은 67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선영은 테헤란로에 있는 자신의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만든 정원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흐르는 차들. 준호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 어떤 일들요? 30년 전 엄마가 이혼하고 너를 데리고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집도 미래도.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 엄마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당당한 건지 알게 됐거든.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았어. 그건 엄마 돈이 아니니까. 이해해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달라. 재판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았어.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어. 이제는 떳떳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아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알아? 이 빌딩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야. 엄마가 너한테 준 가장 큰 재산은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진짜 재산이야.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 가치는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럼 됐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1층 급식소에 가서 설거지 좀 도와줘야겠어. 엄마 직원들이 하는데 왜 엄마가 해요? 엄마도 일하는 게 좋아.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 준호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일하실 거네요. 그럼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선영과 준호는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각 층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1층에 도착하자 급식소가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에요. 계속. 자원봉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고 한 분 한 분에게 음식을 담아 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어떤 할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선영은 문득 30년 전 자신의 분식집 주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거지를 했었죠. 손님들이 남긴 그릇들을 닦으면서 내일은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생각했었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조금만 더. 엄마 벌써 9시예요. 어머 벌써? 선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 9시였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후회? 무슨? 30년 동안 빌딩 수익을 못 받은 거요. 그 돈이 있었으면 훨씬 편하게 사셨을 텐데.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 정말요? 응.
오히려 그 30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만약 그때 그 돈을 받았다면 엄마는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을 거야.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힘들게 산다는 건 말이야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 인내심도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도 준호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자존심, 당당함, 스스로에 대한 믿음. 엄마는 그걸 얻었어. 그게 300억보다 값진 거야.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해했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선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네, 엄마. 집에 도착해서 선영은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한 엄마로부터 선생님, 오늘 면접 봤어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떨리지만 희망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선생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로부터 선생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프로그램 재미있어요. 선영은 메시지 하나하나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다시 30대가 되어 작은 분식집 앞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손에는 어린 준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들어가서 밥 먹자. 꿈속에서 선영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낡고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또 다른 선영이 있었습니다. 60대의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왔어. 수고했어. 30대 선영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힘들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넌 해낼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나를 봐. 나는 내 미래야. 넌 결국 행복해질 거야. 30대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60대 선영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 길을 걸어가. 그게 정답이야. 선영은 꿈에서 깼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 기자가 선영복지센터를 취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선영복지센터입니다. 이곳은 하루 200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한부모 가정과 노인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바로 김선영 대표입니다. 화면에 선영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우연히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빌딩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셨다죠? 그 세월이 아깝지 않으세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그 30년이 저를 만들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돈이 있었다면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선영은 약간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어색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응, 지금 보고 있어. 엄마 유명해지셨어요. SNS에서 난리예요. 에이 무슨. 진짜라니까요. 다들 엄마 이야기에 감동받았대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뭐 좋은 일이네.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해요. 축하하는 의미로. 무슨 축하? 엄마가 멋지게 사신 것 축하요. 에이 우리 아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프랑스 식당이었습니다. 준호야 여기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저도 이제 과장 됐어요. 돈 벌어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선영은 포크를 놓았습니다. 정말? 네. 3년 전부터 만난 여자가 있어요. 이제 결혼하려고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좋다. 언제 만나게 해줄 거니?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어떤 사람이니? 착해요.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에요. 엄마 마음에 들 거예요.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행복해라. 네, 엄마. 엄마도 행복하세요. 나는 이미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잘 살았어, 김선영.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 몇 달 후 준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들에게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 결혼 축하해. 엄마는 너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 엄마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너희를 지켜볼 거야.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엄마는 여기 있어.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말하고 싶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착한 아이야.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야.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꽉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선영은 홀로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수 씨.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전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준 그 빌딩 잘 쓰고 있어. 당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도 있었지. 좋았던 때도 있었어. 그것만큼은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 나는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편히 쉬어, 창수 씨. 그리고 고마워. 준호를 낳게 해줘서. 그녀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하니 급식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잠깐 일이 있어서. 너희들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저희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일 봐. 네, 대표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2살에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30년을 분식집에서 일하고 62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정에 서고 이기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빌라, 같은 2층, 같은 15평 원룸이었습니다. 준호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추억이 많은 곳이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의 냄새. 선영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다. 평생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300억짜리 빌딩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들, 내가 도운 사람들, 내가 남긴 흔적들.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진짜 빌딩이다. 돈으로 지은 빌딩이 아니라 삶으로 쌓은 빌딩.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잘 살았어, 김선영.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